어떻게 하고 왔어요? 제 친구는 호기생소의 친구. 서울 사람이잖아. 네, 서울 사람. 진작에 서울에서 여긴 대구로 정착한 친구. 아, 그래요? 이분 왔어요? 네, 이건 어떻게 읽어? 네, 트리니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넷플릭스 여자 주인공 이름이 너무 예뻐서 이게 트리니티라 트리니티 말하고 매트릭스 여자 주인공이 누구지? 배우 이름이 뭐지? 아니 그 안에서 이름 영화 안에서 아니 그래 어쨌든 배우 이름이 뭐냐고. 배우 이름 몰라? 매트릭스 여자 주인공. 후계자리님 왔어요? 다오기님 어딨어? 너는 기적이야. 어딨어? 꾸리맘님 예. 처음 왔어요? 예. 누가 소개했어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진짜? 아니 한솔초인데 뭘 유튜브를 봐? 제가 이제 그거 강의 못 들었어요. 아 학교 강의 못 듣고 그럼 들은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살아서 통증했어요. 한솔초면 1차 살아요? 얘가? 블랙스완님 미니리비님 네. 어딨어? 소다 세븐업 니맘 내맘님 다음 주에 와요. 지금 주에 못 왔어요. 그래서 누가 대답하고 있어요? 꾸리맘님하고 아는 분이에요? 예. 꽃돼지맘님 주원님 어딨어? 서연맘님 없어? 미니님 어딨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누구지? 주원님? 네. 생명은 잘한다니? 오늘 안 온다 했지? 두비니맘님? 비움님? 희79 이게 무슨 뜻이지? 79년생이라는 뜻인가? 왔어요? 안 왔지? 호기심 선생님 왔고 세위장님 어딨지? 오뚜기님 어딨어? 화원 산다 했죠? 현풍? 라벤더님 안 왔겠지? 오수맘님 어딨어? 여기도 테크노폴리스잖아. 오뚜기님 알아요? 택폴 육아초 아니야 둘 다? 그래요? 봄나른님 닉은 익숙한데 얼굴은 안 익숙하다. 오늘 처음 왔죠? 월촌초에서 제가 작년에 아 맞네. 미안해요. 태교 엄마 가을바람 불어오니 님 이분 왔어요. 가을바람 불어오니 왔어요? 안 왔어요? 숨바꼭질님 안 왔겠지? 숨트임맘 삶의 향기 78님 네, 성동초에서 강의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작년에 강의 듣고 올해 처음 왔어요. 네. 학교 강의 듣고 처음 온 거죠? 만복맘님 아직도 애가 7살이에요? 코코님 코코 왔나? 늘 처음처럼님 네. 어딨어요?
처음처럼 저거 앞에 늘자 붙였죠. 원래 닉네임이에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고 왔어요? 아, 입소문이요. 누가 그래? 아니 이게 전에서 많이 들었어요. 찍어서 저자는 이따 더라 이렇게 해서 앞에 검색하고 앞에 가입하고 동영상 강의만 듣다가 올해 처음 왔어요. 정현수민님, 네. 신천에서 왔어요? 네. 애기 어느 학교 다녔는데 신천초등학교? 아니요, 동인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 전에 강의 들은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 신천동에 그 탑 수학 영어 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책벌 신천센터 네, 네. 현정아 아시는 분 맞아? 저기 거기 있잖아 저거 동인초등학교 다닌다고요? 네. 동인초등학교는 저 다리 건너 아니에요? 아니요, 다리 건너기 전입니다. 아 그래요? 다리 건너서 시내 쪽에서 다리 건너기 전이 동인초등학교잖아. 그렇죠. 네네. 다리 근데- 건너면 네. 동인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요? 허진서맘 네. 엘더베리님 네. 어디 있어요? 학교 강의 들었어요? 네. 작년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여기? 아는 사람 많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갱달님 네. 미소천사맘 호기심 손님은 일당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요? 맞아요. 언니 오늘 못 왔어요. 맞아요. 맨날 동네 언니를 몰라. 미소천사는 상크미님 네. 어딨어요? 얼굴 안 보여. 센시님 왔어요? 안 왔어? 이게 첫날부터 신경질 내서 미안해요. 근데 나는 신경질을 어떻게 안 낼 수가 있나? 작년 가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데자뷰처럼 오늘 첫날이고 저도 그 새학기 이렇게 처음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처음 뵙는 분들 오고 하시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가 밤에 잠도 설치고 막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제가 출근하러 나오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라 하면서 원래 새학기엔 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어요. 와이프가 이제 학교 오래 근무했잖아요. 새학기 때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현관 문을 닫고 시끌딱 하고 나오는 제 등 뒤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당신은 누에고치처럼 술술술 나오잖아.
그 저도 긴장이 되고 아닌 척하지만 스트레스도 받고 그 작은 일에도 예민하죠. 이거 오늘뿐만 아니라 이 금요일 강의는 제 상태가 좋아야지 이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지식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 내 상태와 상관이 없죠. 전달하면 되니까. 근데 이 지식이 아니고 제 자신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근데 출석 부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웃음도 나고 하여튼 상태가 좀 좋아지네요. 그 이번 학기 동안은 이제 제가 세어보니까 금요일이 20개예요. 7월 애들 여름방학을 언제 하는지 몰라서 7월 셋째 주까지인가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금요일이 20번이에요. 20번 동안 이제 이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그림책들을 한 권씩 선정해서 그걸 이제 매개로 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또 행복하게 살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공지에서도 말씀드린 부제를 살리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은 노골적으로 하면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좀 직접적이라서 살리는 말, 상처 주는 말. 주로 이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아이들에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Save the Children이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죠. 아이들의 그 구호 이런 걸 돕는 이제 세계적인 비정부 NGO예요. NGO가 뭔지는 알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라고 번역되는 시민, 요즘 우리말 뭐 시민단체 이런 뜻이죠. 이 국제적 시민단체인 Save the Children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작업을 했어요. 한번 봐요. 상처가 된 건축은 전혀 벽을 만드는 말은 어디서 말된 거야? 발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Save the Children 100년의 믿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을 연구하는 게임 동영상을 이제 늘 보는데 그 게임 동영상에 광고가 떴어요. 이 Save the Children. 그래가지고 제가 알게 됐어, 우연히. 게임도 공은 저를 돕잖아요. 그 Save the Children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100가지 말 상처를 정리해 놓고 그 말에 대한 다른 표현을 옆에 써놨어요. 한번 보여줄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서 이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어디서 어더라? 100가지 말 상처를 이렇게 파일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 주제를 그냥 부제를 살리는 살리는 말, 살리. 말, 상처 주는 말 이렇게. 왜냐하면 이 파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 파일을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그 세계적인 그 NGO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우리한테 부모들한테 대안을 제시한 거죠. 아까 말한 그런 상처 주는 말 대신 이렇게 표현하라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실은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넌 어려서 안 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좀 더 부드럽게 이제 엄마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라.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 말은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말이 있기 전에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거지 표현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 세계적인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단체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물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이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살리는 말,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한테 있는 어떤 마음. 그래서 이제 이걸 부제로 해서 이제 그림책 20권을 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저를 믿으실 거냐면 되게 당연하더라고요. 되게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가 누리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부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니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김주영 선생님 이제 코디네이터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극 중에서는 이제 이걸 극대화시켜서 자극적으로 서울 의대를 보내기 위한 그 학습 코디네이터 이렇게 소개되지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저는 진짜 저보다 더 뛰어난 자녀교육 코디네이터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비록 내가 이 유천동 시골 구석에 이렇게 묻혀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 강의 듣다 보면 저 사람 시킨 대로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더라? 아니라고 다 말하죠. 근데 은연중에 이제 그런 기대를 좀, 우리 목이님도 그래. 그랬대, 옛날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김주영 선생처럼 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4명 중에 2명은 그 의대를 간다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건 장담하거니와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잘 발휘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알겠지만 자존감이 높으면요 뭘 해도 잘해요. 재능은 할 수 없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이 폭은 좀 있지만 이 예를 들어서 60점 받을 애가 갑자기 100점 받을 수는 없잖아요. 60점 받을 애가 기분이 좋으면 한 80점까지 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재능의 범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이제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행복해지면 이 훨씬 더 결과가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정 선생님을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엄마들 애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안 믿더라고. 불안해지고 또 뭔가 다른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자꾸 어디 가 빡신 학원. 안타깝지만 그 뭐 열심히 해보셔야죠. 익하지만 근데 또 특히 이제 제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 요즘 들어서 참 제가 기쁜 게 그래서 동네 소문 나가지고 이제 우리 한손이나 용천 이 근처에 있는 한샘 엄마들 없다? 뭐 한샘은 내하고 원수졌나? 그래도 요 우리 두 학교 엄마들이 이제 많이 알고 오시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그 아이들이 어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들 또 엄마 노릇 처음 하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는 아주 중요하고 뭐 특별한 비법 이런 게 있을 줄 알아. 아니면 어떤 브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일찍 꿈 깨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교 강의에서도 이제 원래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이제 주로 이 금요일 강의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학교 강의는 이제 그 소위 사교육을 가능하면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그 길러줄 것인가 이런 이제 강의를 하게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교육감 바뀌고 나서 작년 가을부터 교육감님 바뀌었죠. 지금 당선 무효형 선고 받아가지고 위태로 벌금 200만 원 받았죠. 원래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의 소속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하고 이랬으니까 이 무슨 당이지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뭐 저쪽 이걸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막 알리고 이랬죠. 그래서 고발당했는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벌금 100만 원 원 이상이면 공직선거에서 당선 무효가 되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제 항소해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이 교육감님 새로 바뀌고 나서 이제 학교 학부모 교육이 많이 줄었어요. 저학년 고학년이 따로 있던 것이 통합되고 횟수도 6번으로 줄었죠. 그래서 학교에 전화가 잘 안 와. 특히 아직 여기 한수라고 용천에서 전화가 안 오네. 이 동네 학교들이. 원래 수성구에서 좀 전화가 오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약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첫날이고 해서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마음으로 우선 가벼운 홍보 하나 하고요. 제가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는 거 다 알죠? 제가 작년에 게임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트리머들, 게임을 중계하는 유튜브에 중계하고 하는 이런 스트리머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게임 하다 보면.
랜코드라고 해서 랜선 연애라고 하나? 몰라요? 오프라인은 실제로 만나서 연애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뭐 이렇게 친해지고 관계를 맺고 하는 걸 보고 랜선 연애라고 하고 몰라? 30대 후반 40대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야 너무 우리 젊은 저하고 잘 안 맞네. 랜선 연애를 모르니까. 그래서 랜코드라고 있어요. 랜 알지? 랜은 알지? 그 랜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 무작위로 한 팀을 만들어주는 거야, 게임에서. 그 4명이, 스쿼드는 4명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알아? 몰라? 혼자 부르는 노래를 몰라요. 솔로라고, 솔로. 둘이 부르면 듀엣. 게임에서는 듀오라고 해요. 그러면 사중창을 뭐라 해? 남성 사중창. 오디션 있었잖아, 얼마 전에. 엠넷인가? 안 보나? 쿼드로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요. 4명이 게임하는 걸 랜코드라고 해요. 그 랜으로 이제 무작위로 만나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유명한 사람 만난 게 누굴 만난 거 왓슨맨 만났다 했죠. 왓슨맨 알아? G.O.D의 박준임이라고. 그 사람 닉이 왓슨맨이거든. 유튜브 구독자가 130만 명이 있어요. TV에 자주 출연하죠.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게임한 적도 있고요. 내가 유튜브 한다고 막 캐티만은 구독자가 몇 명이냐 800명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130만 명이래. 하여튼 그렇게 어떤 스트리머를 만나서 게임을 했는데 어떤 한 스트리머가 저하고 같이 게임한 동영상을 올렸어요. 네이버에.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이버에도 올리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근데 문화일보 기자가 기사를 쓰려고 이제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저하고 그 스트리머가 게임하는 동영상을 본 거라. 그래가지고 취재하러 내려왔어. 이 늙은 나이에 게임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어. 진짜 한 면 전체 제가 기자하고 또 사진 기자하고 내려와가지고 막 지금멋대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이봐. 이게 내려와가 기자 바쁘다고 다음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5분 만에 르르 찍고 가. 근데 연출한다고 미친 줄 알았어요. 평소 내 성격 같으면 내 차락하고 취재 안 한다 하고 말았을 텐데 워낙 멀리서 서울에서 막 2사람이 내려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연출이에요. 연출. 우리 여기 누구? 엄마 일하고 없지? 민규 용천이지? 지환이도 용천이고 야는 월서고 연구소 놀고 있는 애들 급히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원고에 30명가 기사를 쓰고 이래가지고 사실 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거든요. 제가 엄마들 수업은 전부 무료고 아이들은 이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돈을 받는다 했는데 이게 모두 무료라고 써놨어요. 그럼 우리 월세 누가 내고 있네요. 하여튼 저는 문화일보를 누가 볼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신문하면 이제 전국지는 조중동 랭킹 1, 2, 3위죠. 조중동 알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게 전통적인 이제 보수신문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 신문의 대척점에 진보적인 신문들이 한경호라고 불러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그리고 기타 신문으로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등등등이 있죠. 세계일보는 통일교에서 만든 신문,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이게 돈 내고 보는 사람 거의 없지. 그래서 난 누가 볼까 싶었어요. 근데 대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아무리 하찮은 신문도 다 스크랩 하는 거야. 자기들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되는가를 담당하는 홍보부서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조그만 병원 하는 우리 형도 교육하니까 내한테 막 뛰어들면
야, 니 대문짝만하니 같아. 진짜 그래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기님부터 연락 왔잖아.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과몰입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죠. 이거 부드러운 말 과몰입이라고 해요. 과몰입. 게임 과몰입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등록한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 좋아하겠죠? 근데 저한테 전화된 어디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여기는 게임 산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등록하는 데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장관과의 간담회를 한다는 거야. 장관이 도종환이잖아. 알아요? 흔들림이 피는 법, 도종환. 경대 4대에 나왔잖아. 경대 선배예요. 도종환 아나? 알아요? 근데 장관이 바빠가 어떤 날밖에 시간이 없대. 나도 바쁘거든? 그때 그날 다른 학교 강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절했어. 그랬더니 이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이 또 다른 데다가 저를 추천해가지고 여기 한국컨텐츠진흥원 게임문화팀 게임문화포럼에 연사로 초대해가지고 원래 그런 거 사는 거야. 그래 잘하면 내가 올라갔을 때 4월 6일 날 4월 5일 6일 중에 한데 5일은 금요일이거든? 안 된다 했어요 제가 6일 날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 했거든. 희한하죠? 이 나이에 게임하는 게 좀 별나긴 별난가 봐. 그리고요 그 신문을 문화일보를 본 이 배틀그라운드는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또 우리 유튜브에 댓글 달았잖아. 보여요? 이 전체 하면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아래 문화일보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근데 이놈의 상품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스팸으로 유튜브 댓글이 사라졌어. 그 모기님 관리 유튜브 채널 관리하잖아요. 모기님 핸드폰에 분명히 이게 팝업으로 뜨는데 유튜브 들어가보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모기님을 막 쪼아가지고 3일 동안 닥달해가지고 겨우 휴지통에서 찾았잖아. 그래서 제가 급히 메일 보냈어요. 근데 선물 줄 생각을 안 하네. 방학 동안 있었던 이제 아주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신기하죠? 또 방학 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2월 28일에 제가 우리 아들 입학식 올라갔죠.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제 인생의 아쉬움이 가장 큰 아쉬움이 공부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초등학교를 6군데 돌아다니고 이러느라고 기초가 너무 부실하고 중고등학교를 이제 못 다녔잖아요.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했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꿈은 컸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항상 서울법대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다 법대 아니면 의대죠. 뭐 돈이나 아니면 권력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와 함께 이제 이렇게 지낼 때 아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이런 걸 잘 모를 때 저도 모르게 또 우리 아이한테 그걸 이제 계속 주입한 거죠.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우리 서울법대 견학 갔잖아요. 우리 세 식구. 그때 이제 서울법대는 학부가 있을 때요. 학부가. 가가지고 막 구경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밥도 먹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12살 때 같으면 지금 29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17년 지났죠. 17년 지나가지고 실제로 제가 서울법대 가서 입학식에 이제 앉아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학부법대가 없어지고 이제 로스쿨, 법학 전문대학을 이렇게 부르는데
서울대 내부에서는 그래도 그 서울법대라고 불러요. 너무 신기하대요. 기쁘기도 하고 또 뭐 아이한테 고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이들 잘못 키워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이런 영향을 이제 계속 이렇게 줘놓으니까 애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학부 입시에서 2번이나 서울대를 떨어졌잖아요. 그 연세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그게 이제 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 상하는 일이었나 봐.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번에 그 입학식을 하는데 저는 사실 평일이고 연구소 아이들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귀찮고 또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가기 싫은 뉘앙스를 이렇게 야 입학식에 누가 부모가 온다 하더만 그 온대. 그러면서 계속 막 오락하고 KTX 특실 막 예약하고 막 그 거절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연구소 문 닫고 우리 모기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게 은연중에 있었나 봐요. 저는 늘 아이에게 네가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어떤 경우에도 아빠는 네 편이다 하고 이런 말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이제 늘 이렇게 좀 찝찝한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아빠 꼭 와야 된다고 막 와야 아빠 2019년도 강의에서 아빠 써물 말이 많이 생긴다 하면서 그리고 제가 올라갔다고 막 엄마하고 지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맛집 많이 가고 비싼 데 많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아빠 갔다고 했잖아요. 여의도 정경련 회관. 정경련은 알겠지? 전국 경쟁연합회 대기업 총수들의 모임. 그 회관이 있거든요. 여의도에 정경련 회관 50층에 가면 한 끼에 30만 원 한정식이 있어. 그걸 내야겠다. 지는 엄마하고 맨날 맛있는 밥 먹으러 다녔는데 아빠는 한 번도 맛있는 밥 못 먹고 맨날 연구소에서 찬밥 먹고 있다고. 돈은 지가 내지도 않으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애한테 이제 이럴 때 애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정신이 있나? 우리가 돈도 못 버는 게 지금 이번에 한국장학재단에 그 로스쿨 장학금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잖아. 우리 너무 잘 산다고 장학금 못 준대. 기준을 작년 소득으로 하니까 작년에 우리 와이프가 퇴직하기 전이야. 교사 30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연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신청이 떨어졌어. 그리고 우리 큰 집에서도 장학금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형편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30만 원짜리 근데 옛날 저 같으면 그럼 이 새끼 지금 네가 정신인가 하면서 우리 형편이 어떤데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게 이제 상처 주는 말인 거야. 근데 제가 애 마음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애는 철이 없잖아요. 나이는 29이지만 캐스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서 지금 겨울 방학 내내 학원 다녔거든요. 신림동 고시촌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스쿨 합격생들이 학원을 다녀. 웃기죠.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안 다닌 학원을 지금 다닌다니까. 80만 원씩 주고 막 민법 강의 듣고 막 열공하더라고. 스스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내려왔는데 제가 퇴근해서 가니까 엄마 이제 애 데리러 동대구에 나갔어요. 태우러. 지금쯤 이제 집에 도착할 때가 됐겠다 싶어서 제가 퇴근해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보니까 아직 안 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녁 같이 먹고 들어오는 것 같다 하고 제가 이제 거실 가서 불을 끄고 제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켜는 순간 제 방에 그 붙박이 두 칸짜리 한샘 붙박이장 달아놨거든요. 내 옷 건다고. 그 붙박이장 안에서 애가 튀어나온 거야.
지 신발 다 치워놓고요. 사람 흔적 없게 해놓고. 29살이. 상상이 돼요? 아빠 퇴근한다고 이제 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니까 아빠 이제 놀래주려고. 엄마는 마침 슈퍼가 있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애기 같죠, 애기. 29이지만 저 앞에서는 항상 애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돈은 지가 안 내지만 아빠한테 맛있는 걸 한번 사주고 싶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떤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마음을 봤어. 네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지금 우리 카페 우리 아들 불러서 간담회 한 그 녹지 파일 그런 거 있죠. 영상은 우리 아이가 못 찍게 해서 영상이 아니라 녹지 파일이에요. 화면 하나만 이제 겨우 모기님이 몰래 찍은 사진. 우리 아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도록 하는 사진입니다. 녹지 파일 올때 거기 보시면 나오죠. 이번에도 서울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모기님하고 이제 같이 그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로스쿨 합격하기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는 이제 자기 남편이 아빠를 보고 너 아빠 많이 변했지 이런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많이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지를 키울 때 아빠하고 지금의 아빠가 너무 다르니까 그 이번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아빠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알게 됐다 있거든. 우리 아들 말이에요. 차차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019년 1학기 엄마의 문학 수업을 여는 주제를 그 어떤 마음, 부모의 마음, 저는 아빠니까 이제 아빠의 마음을 테마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우린 엄마니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아빠로서 말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엄마의 영감을 얻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꼭 말귀 못 알아듣는 옆에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이게 어려운 처음에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듣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아빠를 위한 강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빠들 와야 하지. 오면 얼마든지 하죠. 저도 그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엄마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죠? 어떤 마음을 이제 얻어가고 영감을 얻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또 가족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은 그 현덕 선생님의 나비를 잡는 나머지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 읽기 전에 먼저 아니 이게 내 다른 컴퓨터에 있는 그거하고 다르다. 이게 즐겨찾기가 책을 읽고 그리고 참 원래 강의의 목표 중 하나가 잘 안 되지만 강의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이는 노력을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은 벌써 실패네. 제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어떤 글을 하나 읽고 시작하려고요.
미국에 가면 서부에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레곤주 포틀랜드, 오레곤주 수도가 포틀랜드인데 그러면 이제 오레곤 교회라고 오레곤에 사는 우리 제 스승, 우리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미국인이 자기 와이프 번역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듣고 너무 좋아서 평생을 이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보다 30살 많은 분인데 제가 이제 미국 순회 갔을 때도 이분 집에서 자고 이분하고 탁구도 치고 이런데 그 성함이 척이에요. 이제 나이가 90 가까이 되셔서 한 달쯤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이제 영어로 늘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편도 쓰고 말씀 듣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이런 걸 늘 표현하고 이랬는데 돌아가셨어요. 긴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이분에게 이분이 이제 수십 년 전에 상처를 하고 우연히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한국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크리스찬이니까 순복음교회에 이제 일요일날 예배를 보러 간 거예요. 갔다가 우연히 옆에 앉은 여자하고 말을 걸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둘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이 여자는 한국 사람이고 그 이제 포틀랜드 가서 산 거죠. 이 두 분 사이에 이제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세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원래 지금 한 30대 초반 정도 됐어요. 제가 얘를 봤을 때 20몇 살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아빠를 기억하는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세라가 쓴 편지예요. 제가 읽고 싶어서 우리 카페도 옮기고 싶었는데 왜냐하면요 저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이게 이제 그죠 염려가 되고 이렇잖아요. 이 딸이 자기 아빠를 기억하면서 이제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빠. 물론 이건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쓴 거예요. 누가 번역한 건데. 사랑하는 아빠. 아빠는 참으로 흥미진진하고 모험심 넘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모험의 마지막 30년을 당신의 딸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영광입니다. 아빠는 제게 아빠, 할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로 합해진 분이었어요. 엄마를 만나기 전에는 57세의 저를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은퇴 후 생활도 아빠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주중 언제라도 저와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어서 참 복을 받았습니다. 스키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캠핑도 가고 백가문 주사위 놀이도 같이 하면서 제가 아빠를 젊게 유지시켜드렸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저하고 친한 우리 엄마들한테 카드로 하는 게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골프 게임이라고 들어봤어요? 카드로 하는 골프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우리 오래된 엄마들은 아는데 그 골프 게임을 내가 이분한테 배웠잖아. 척이라는 이 형님한테. 아빠가 83세가 되실 때까지는 아빠가 늙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트릴리움 호수에 눈신을 신고 4마일 걷기를 하던 중에 주차장까지 반마일을 남겨놓고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야 아빠가 80대 나이에 비해 많이 건강하신 편이고 저는 그걸 너무 당연히 여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생각에는 아빠가 100살까지는 사실 거라고 내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88년 인생에서 경험하셨듯이 인생은 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아빠가 보낸 편지에 네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려면 완전한 자유가 필요하다. 네가 나로부터 조금이라도 구속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 제 생각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하늘이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잠들어 계실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빠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눈물을 흘리는 건 아빠와 같이 보내던 시간이 그리워서입니다. 저를 위로하던 아빠의 포옹과 우스꽝스러운 작은 표정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행복해 하시던 모습들이 그립습니다. 집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감당기 어려워 아빠의 서재에 함께 숨어있던 시간도 그립습니다. 즉흥적인 결정으로 바닷가에 놀러 갔던 기억들이 그립습니다. 제가 아이였을 때는 모래밭에서 큰 마누석을 발견해 아빠 손에 놓아드리면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해하시는 걸 보는 것보다 기분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신기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아빠에게 전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빠의 보청기가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대신 아빠는 제게 편지를 쓰셨어요. 아빠의 편지를 통해 아빠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면 아빠는 늘 사랑이 넘치고 인내심이 많으셨고 같이 있으면 늘 즐거웠습니다. 제가 20대일 때 기다려진 것은 아빠가 보내주시던 방문 후기 이메일이었어요. 제가 방문하고 돌아온 날이면 그날 밤 또는 그 다음날 우리의 방문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주시곤 했죠. 보통은 감사의 표현을 먼저 하시고 같이 나눴던 생각이나 토론에 대한 감상과 함께 진실한 사랑을 담은 말씀으로 편지를 맺으셨습니다. 늘 깊이 생각하고 저에 대한 깊은 마음을 담아서 말을 골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보내주신 이메일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내가 널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연코 너를 비판할 생각도 아니다. 오히려 널 사랑해왔고 길러왔고 네 20년 인생 동안 너에게 가장 가까웠던 한 사람으로서 네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아빠가 편지에 쓰신 말은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는 이제껏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분입니다. 온유와 인내의 손길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많은 편지를 보내주셔서 아빠가 보고 싶고 여기 저와 함께 계셨으면 하고 느낄 때 소중히 여기며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가장 작은 딸이자 친구 세라. 저는 이 세라의 편지를 게시판에서 읽고 첫 마음은 뭐였냐면 이걸 복사해서 우리 아들한테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추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처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지나서 그 생각을 접었어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자, 지금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휴지 콧물로 제가 이 현덕 선생님의 이 그림책과 방금 세라의 편지를 또 척 형제님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건 뭐라 하지? 네트워킹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현동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이 책 실려 있죠. 6학년 1학기 교과서인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아주 진보적 지식, 해방 전후에 굉장히 진보적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조선문학과 동맹 이런 데 가입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월북 했죠. 그래서 월북 작가로 사셨는데, 오랫동안 그래서 한국 쪽에서 이제 출판이 안 되다가 창작과 비평, 창비사에서 이분의 작품들을 책으로 이제 발간하기 시작했고, 워낙 좋은 책이라서 이걸 길버드에 의해서 그림책으로 다시 냈어. 우리 그 신천센터에 있는 김현정 우리 쌤이 저한테 계속 이 책으로 강의 좀 하라고 추천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제가 때가 아니라서 한 번도 이 책을 다룬 적이 없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비를 잡는 아버지. 현덕 선생님 하면 이제 그 1세대,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1세대죠. 방종환 선생님, 뭐 마혜송, 이원수 선생님, 저 1904년생인가 이래요.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지금 모기님이 급히 사진 찍어 오느라고 빠진 부분이 있어요. 첫 페이지가 빠졌네. 한번 읽어볼게요. 황원의 종로로 방향을 돌려서 버스는 떠난다. 경쾌스럽게 건드려진 노래소리가 푸른 언덕을 넘어온다. 바우는 송아지를 뜯기며 밤나무 그늘에 앉아 그림 그리는 책을 펼쳐들었다. 송아지가 움직이는 대로 자리를 옮아 앉으며 옆으로 풀을 뜯는 송아지 모양을 그리느라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필을 놀리고 하더니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흥 하고 빈정거리는 웃음을 한번 웃고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그 편에 등을 떼고 돌아앉는다. 겨우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배워가지고 온 것이 유인가 나부랭이냐? 그리고 나비 잡는 것 하고. 지난해 봄에 바오와 경환이는 한날에 그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경환이는 서울로 상급 학교를 가고 바오자는 집에서 꾸벅꾸벅 땅이나 파며 잊지 않으면 아니 될 때 바오는 무척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따라서 경환이를 부러워도 하였다. 바우 자기가 값없이 보내는 그 하루하루에 경환이는 좋은 학교 훌륭한 선생가 돼서 날마다 새로운 높아갈 것을 생각할 때 바오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하는 벌충을 여기다 하려는 듯 틈 있는 대로 그림을 그렸고 또 그것으로 즐거움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경환이가 학위 휴가를 내고 서울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전보다 얼굴빛이 희어지고 바지통이 넓은 양복에 흰 테두리 모자를 멋있게 쓴 것이 달라졌을 뿐 서울이 얼마나 좋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곳인가를 자랑하는 것과 활동 사진 배우 중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쩌고 그리고 잡된 유형을 보며 동네 어린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나비를 잡는 것이 일이었다. 아마 경환이 자기는 이러는 것으로 전일 보통 학교 때 늘 바오에게 성적으로 머리를 눌려오던 분풀이를 하려는 듯이 뻐기며 다니는 것이다. 바오는 그 꼴이 곱게 보일 수 없었다. 꽃피는 남산으로 방향을 돌려서 버스는 떠난다. 가로수 그늘. 노랫소리는 점점 가까워온다. 그리고 잠시 언덕 넘어가 떠들썩하더니 호랑나비 한 마리가 피로한 나래로 갈팡질팡 날아와 밤나무 가지에 야트막하게 앉는다. 바오는 그 나비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잠깐 그 호사스러운 모양, 찬란한 빛깔을 들여다보다가 도로 날려보내려 할지어 언덕 위로
동네 아이들의 머리가 불쑥불쑥 나타나며 뒤 미쳐 경환이가 나비 접는 채를 휘두르며 뛰어내려온다. 경환이는 뒤에 들려요? 육성 들려? 잘안 들립니다. 큰일 났네. 경환이는 바오가 앉아있는 밤나무 그늘로 들어서며 너 호랑나비 어디로 날아가는 거 봤니? 하다는 바오 손에 잡혀있는 나비를 보고 안색을 한다. 나다오 하고 어뢰 줄 것으로 알고 손을 내미는 것이나 바오는 그 손을 툭 쳐버리고 몸을 돌린다. 넌 무슨 까닭으로 어린애들을 몰고 다니며 애만 나비를 못 살게 하는 거냐? 뭐? 하고 경환이는 뜻하지 않는 말에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는 누가 장난으로 잡는 거냐?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 동물 표본을 만들어 오라고. 장난 아니면 벌써 너 나비 잡기 시작한 지가 며칠이냐? 그동안에 못 잡아도 100마리는 잡았겠다. 그거 다 동물 표본 만들고도 모자라서 또 잡는 거냐? 모두 못쓰게 잡았으니까 그렇지. 날개가 상하고. 하다가는 경환이는 변색을 하고 한 발자국 다가서며 넌 남이 나비를 잡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금방지게. 나도 상관할 만해서 그런다. 무슨 상관이야? 너 때문으로 해서 다음부터 나비 구경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다. 하고 바오는 경환이 얼굴을 마주 노리다가 네가 동물 표본을 만들기에 나비가 필요하다면 난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나비야. 너만 위해서 생긴 나비는 아니지. 그러나 경환이는 흥하고 코웃음을 친다. 바오는 한층 음성을 높여 계속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작된 유행가는 너 왜 가르치는 거냐? 부르고 싶으면 너나 부르지. 이 말엔 매우 괘씸한 모양. 경환이는 낯을 붉히며 대든다. 이 동네에서 나 하는 거 시비 걸 사람 없어. 금방 이게 왜 이래? 하는 그 말 속엔 분명히 자기는 마름집 외아들로서 지위가 높은 몸, 너 같은 소나 뜯기는 놈에게 시비를 받을 몸이 아니라는 빈정거림이 있다. 바위는 썩 비위가 상해서 흥하고 들려요? 네. 일어나자. 지금 경환이하고 바오하고 이 상태를 알겠어요? 네. 바오는 이 머슴이고 이 집 머슴의 아들이고 경환이는 마름의 아들.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는 서울 갔고요. 하나는 여기서 이제 소나 기르면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고 이런 관계예요. 흥하고 마주 코웃음 치고 그리고 좀 더 골을 올리려고 두 손가락에 날개를 접어진 나비를 이건 넣어줄까 하는 신용으로 경환이 등을 향해 두 번 겨누다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려버린다. 나비는 방향이 없이 어지러이 한 바퀴 맴을 돌더니 언덕 아래로 높았다 낮았다 날아간다. 경환이는 갑자기 몸을 날려 그 나비를 쫓아간다. 그러다가 나비가 아래 논 가운데로 날아가자 뒤돌아서 바오를 무섭게 한번 눈을 흘겨보고 그리고 돌 하나를 집어 근처에 있는 풀을 뜯고 있는 송아지를 때리고는 언덕 아래로 달아났다. 그러나 경환이의 심술은 이것만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송아지에게 먹을 만치 풀을 뜯기고 언덕 아래로 몰고 내려와 수수한 모퉁이를 돌았었을 때 바오는 다시금 놀랐다. 개울 건너 바오네 참외밭에서 경환이란 놈이 나비 잡는 채를 휘두르며 날뛰고 있다. 끝까지 송장나비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 텐데 경환이는 그 나비를 쫓아 부드시는 발로 한참 지금 익은 참외가 익기 시작하는 넝쿨을 함부로 질겅질겅 밟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하다. 나비를 잡는 척 참외밭으로 몰아넣고 참외 넝쿨을 결단내는 것이리라. 바오는 눈이 뒤집혔다. 더욱이 그 참외밭은 장차 핵곡식 나기 전까지 바오 집 식구들의 식량을 거기다 예산하고 있는 것이요. 바오 자기도 잘 열면 책 한 권쯤 사달래려고 벼르고 있던 터다. 바오는 나는 듯 겨울을 걷는 뒤로 쫓아가 한번 등줄기를 우리고 그리고
임마 눈 없어 이거 못 봐? 하고 낭자한 그 자체를 손으로 가르치며 넌 남의 집 농사 결단해도 상관없니 임마? 그러나 경환이는 우리 집 땅을 내가 밟았기로 무슨 상관이야? 하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피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러나 사실 기가 막히기는 바우다. 우리 집 땅? 하고 허참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고 땅은 너희 집 거라도 땀에 참외 넝쿨은 우리 집 거 아니냐? 누가 너희 집 땅을 밟는 데서 말이야? 우리 집 참외 넝쿨을 결단내니까 말이지. 그러나 경환이는 머리에 썼던 운동모자를 벗으며 한 발자국 다가선다. 너희 집 참외 넝쿨은 그렇게 소중히 알면서 어째 남의 나비 잡는 건 해방을 얻는 거냐? 나도 장난으로 잡는 건 아니야. 장난이 아닌지 몰라도 넌 나비를 잡는 거고 우리 집 참외 넝쿨은 거기서 양식도 팔고 그래야 할 것이거든. 그래 나비가 중하냐 사람 사는 게 중하냐? 바오는 팔을 저어 신용하며 어느 것이 소중하냐고 턱을 내는데 경환이는 나도 거기 학교 성적이 달린 거야 하고 피하고 업신여기는 웃음을 짓더니 너희 집 집안 살림을 내가 알 게 뭐냐 하고 같은 웃음으로 좌우를 돌아본다. 겨울 건너 길가에 동네 아들들이 모여있고 그 뒤로 지게를 진 어른들도 섰다. 바오는 낯이 화끈 달았다. 뭐 임마? 하고 됐던 상대의 멱살을 잡고 그래서 남의 참외밭 별단 내는 거냐? 나빈 우리 집 참외밭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 임마? 경환이는 멱살을 잡히고 이리저리 목을 저며 이게 유도밭을 보지 못해서 이래. 너 다 그랬니? 다 그랬어? 하고 으르다가 날래게 공둥이를 들이대고 팔을 낚아 넘어치려 하나 그게 원체 나무통처럼 버티고 섰는 바오의 몸은 호리호리한 경환의 허리심으로는 꺾이지 않았다. 도리어 바오가 슬쩍 딴죽을 걸고 밀자 경환이 자신이 쿵 나둥거려졌다. 그러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었을 때 경환이는 손에 돌을 집어들고 그리고 얼굴에 웃음을 만들고는 이 자식아 남 나비 잡는 사람 왜 때리고 해방을 얻는 거야 왜? 하고 비겁하게 돌든 손을 머리 위로 쳐들어 겨누는 것이다. 결국 싸움은 이때껏 아이들 등 뒤로 입을 벌리고 서서 보고만 있던 동네 어른 하나가 성큼성큼 겨울을 건너가 사이를 뜯어놓고 그리고 경환이를 참외밭 밖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끝났으나 그러나 경환이가 손목을 이끌려 가면서 연해 뒤를 돌아보며 어디 두고 보자고 벼르던 그 말이 허사가 아니었다. 바오가 자기 집 장독간 앞에서 벌통을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경환이 집에서 부엌 심부름을 하는 계집아이가 왔다. 바오는 까닭없이 가슴이 성큼했다. 바오 어머니 집에 있어? 하고 계집아이는 안방과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마당에 섰는 바오를 보고 너 우리 집 서울학생 때렸니? 하고 쳐다보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너 야단났다. 우리 집 아씨가 막 역정이 나서 너희 어머니 불러오래. 마침 우물에서 돌아오는 바오 어머니를 보고 계집아이는 다시 한번 그 말을 옮겨 들리며 함께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하면서 바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 없이 뒷곁으로 갔다. 마당으로 나왔다 하며 어머니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해 한다. 먼저 아버지가 뒷밭에서 돌아왔다. 이마를 찌푸린 얼굴로 아버지는 기색이 좋지 못하다. 호미를 마당 가운데 던지더니 아버지는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참외밭에서 누구하고 싸웠니? 바오는 벌통 앞에 돌아앉아서 말이 없다. 너도 눈이 있거든 참외밭에 좀 가봐. 넝쿨 하나고 성한 게 있나 임마. 그 밭에 도지가 얼만지 아니? 벼루 10마리야. 참외는 안 돼도 낼 것은 내야지. 그리고 허구한 날 먹을 거 먹어야지. 그런 걱정은 없고 임마. 참외밭에 싸움이냐 뭐냐 싸움. 바오는 벌통 앞에서 일어나며 볼멘 소리로 누가 싸웠나? 경환이가 나비를 잡는다고 참외밭에서 막 넝쿨을 밟길래 말린 거지. 그러나 아버지는 일층 음성을 거슬렸다. 내가 뭐랬어? 참외밭 근처에서 멀리 떠나지 말고 지키랬지. 그놈의 그림책 이리 내놔라. 그것만 잡고 앉았으면 정신이 없다가 참외밭을 결단내는 것도 몰랐지 임마. 하고 그 그림책을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고 뒷곁으로 가며 아버지는 혼잣말로 서울 가서 공부한 것이 나비 잡는다고 남의 집 참외밭 결단내는 거냐고 중얼중얼 울타리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다. 아마 부러진 참외 넝쿨을 그것으로 이어보려는 것이리라. 조금 아버지는 호박잎을 다 따가지고 나오며 너희 어머니 어디 갔니? 그러나 바오는 경환이 집에서 어머니를 불러갔다는 말은 아니 나왔다.
묵묵히 바오는 대답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아도 좋았다. 바로 그 어머니가 상기한 얼굴로 대문을 들어섰다. 어머니는 다짜고짜로 바오에게 달려가 등줄기를 우리고는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어미 망신을 이렇게 시키니 어서 나비 잡아가지고 가서 빌어라 빌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고는 당신도 가보 바깥사랑에서 부릅디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여 바오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응? 그러나 어머니는 바오를 향해서만 또 남 나비를 잡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어줍잖게 왜 단일 회방을 놓는 거냐. 누가 회방을 놓았나 남의 차임한테 들어가 그러길래 못하게 말린 거지. 아 네가 밤나무꾼 언덕에서 손에 잡았던 나비까지 날려보내고 뭐라고 그랬다는데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경환이네 집 안주인이 꾸중꾸중 하더라는 것. 그리고 바오가 나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경환이에게 빌지 않으면 내년부터 땅 얻어붙일 생각을 말라더란 말을 옮기며 또 바오에게 어서 나비 잡아가지고 가서 빌어라 빌어. 아버지는 연내 끙끙 땅이 꺼지듯 못마땅한 소리로 뒷짐을 지고 마당을 오락가락하며 무섭게 눈을 흘겨 바오를 본다. 그리고 바오는 어머니가 등을 미는 대로 부엌으로 뒷곁으로 피하다가는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담 밑에 붙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바오를 어머니는 쫓아나와 봐주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가면 어떡할 셈이냐. 땅 떨어져도 좋겠니? 너도 소견이 있지. 그러나 바오는 어슬렁어슬렁 길로 나가더니 우물 앞 정자나무 앞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동네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앉아있는 것을 넋을 놓고 들여다보고 섰다. 장기가 2캐가 끝나고 3캐가 끝나고 모였던 사람들이 헤어져도 바오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바오는 다만 자기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머리를 굽힐 까닭이 없다는 고집이 정자나무 통만큼 뻣뻣할 뿐이었다. 해가 저물었다. 지붕 너머로 바오 집 굴뚝에도 연기가 오르고 그리고 그 연기가 졸아든 때에야 바오는 슬슬 눈치를 살피며 대문을 들었었다. 그러나 걷는 방 쪽에 눈이 갔을 때 바오는 크게 놀랐다. 아궁이 앞에 위하던 그림 그리는 책이 조각조각 찢기어 허옇게 흩어져 있다. 바오는 그 앞에 이르러 멍청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아버지 음성이 났다. 임마, 남은 서울 학교 댕겨서 다 나비도 잡고 그러는 건데 건방지게 왜 다니면 해방을 놓는 거냐 해방. 그리고 바오가 그림 그리는 것과 그것은 나란 건 없는 일일 텐데 아버지는 다음부터 내 눈앞에서 그 그림 그리는 꼴을 보이지 말아라. 몇간 놈이 그림 그리는 그림 그걸로 남에게 이름을 내겠니? 먹고 살게 되겠니? 하고 돌아서 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며 아버지는 나빈 잡아갔지? 하고 다져묻는다. 바오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하다. 아버지는 기가 막힌 듯 잠시 건너만 보다가 언성을 높였다. 이때껏 나가서 뭘 했어 임마? 간 봄에 늙은 아비가 땅을 붙이느라고 가진 애를 다 쓰던 것을 네 눈으로도 보았지? 가뜩한데 너까지 말썽을 게 뭐냐? 어서 가서 빌지 못하겠어. 아버지는 담뱃대 끝으로 바위의 수그린 머리를 찌를 듯이 겨눈다. 그러는 대로 바오는 무춤무춤 피할 뿐 조금도 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네 고집만 세울 테냐? 그러려거든 아주 나가거라 나가. 하고 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나섰다. 이런 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그걸 빼앗아 던져버리고 가서 빌기만 하면 뭘 하노? 나비를 잡아가야지. 그리고 지금은 어두워서 잡겠어? 내일 잡아가라지. 그리고 어머니는 바오의 등을 밀며 어서 올라가 저녁이나 먹어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며 저런 놈 저녁은 먹여 뭘해? 아주 내쫓으라니까 그래? 하고 자기가 먼저 문 밖으로 나간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어서 저녁을 먹으라고 권한다. 그러나 바오는 섰는 자리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가 달랠수록 더 짜증만 낸다. 한종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애매한 미움을 받고 또 그림책을 찢기우고 한 그 억울한 감이 가슴속에 벅차 다른 무엇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다. 걷는 밤 모퉁이에서 바오는 아버지와 얼굴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어제와 다름없는 그 얼굴 그 음성으로 부엌에서 아침을 짓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오늘도 저놈이 제고집만 세우고 나비를 잡아가지 않거든 밥 주지 마라. 그리고 바오를 향해서는
오늘은 나비를 잡아가지고 가봐야 하지. 그러지 않으려거든 영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임마.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작은 음성으로 바울을 달랩니다. 아버지 속상하시게 하지 말고 오늘은 나비를 잡아가지고 가봐라. 땅이 떨어지거나 하면 너는 좋겠니 생각해봐라. 바울은 여전히 말이 없다. 어머니는 그것을 바울가 순종하는 뜻으로 여긴 모양.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게 분주하였다. 얼른 밥 차려줄게 먹고 나가봐. 그러나 바울은 어머니가 밥상을 날라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스매시 집 밖으로 나갔다. 밥을 10끼 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환이 앞에 나비를 잡아가지고 가서 머리를 숙이기는 무엇보다 싫었다. 아들의 그만한 체면쯤 도와줄 줄 모르고 자기네 요구만 고집하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까지 바울은 무척 야속했다. 노여웠다. 바울은 동구밖 아랫마을로 가는 길가 축동 버드나무 그늘 밑을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기며 걷는다. 아침부터 요란스레 매미는 울고 그리고 속상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풀로 너울거리는 나비다. 바울은 그 나비를 피해가는 듯 문득 걸음을 받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바울은 일상 하던 버릇으로 풀을 베어 널고 그 위에 벌렁 나둥거려져 하늘을 쳐다본다. 집에서보다 갑절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과 노여움이 사무친다. 아버지 말대로 정말 집을 나오고 말까? 그러면 아버지는 네 없을 때가 있겠지. 그리고 서울 길은 도회로 나가서 어떻게 고학이라도 해볼까? 그리고 서울 같은 도회로 나가서 어떻게 고학이라도 해볼까? 바울은 정말 그렇게 해볼 것처럼 벌떡 일어선다. 그리고 걸음 걸리는 대로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간다. 산 중턱쯤 이르렀다. 건너다 보이는 맞은편 언덕을 넘어 모밀밭 두렁이에 허연 사람의 그림자가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며 무엇을 쫓는 모양이 움직인다. 경환이 저놈이 또 나비를 잡는구나 하고 바울은 업가에 업신여기는 웃음을 짓는다. 산을 또 좀 내려와 볼 때 경환이를 본 그것은 어른이 분명했다. 경환이라는 놈이 저희 집 머슴을 시켜 나비를 잡게 하는구나. 그리고 바울은 또 한 번 같은 웃음을 웃는다. 바울은 산을 내려와 맞은편 언덕으로 올라섰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모밀밭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경환이 집 머슴으로 본 사람은 남 아닌 바로 자기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녹립을 벗어들고 나비를 쫓아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며 그 똑똑지 못한 걸음으로 밭두덩을 지척지척 돌고 있다. 바울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아래를 바라보고 섰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래 언덕 빅타를 지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지금까지 잠기어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그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바울은 울음이 되어 터져나오려는 마음을 가득 참으며 언덕 아래 모밀밭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이렇게 긴 이야기인 줄 몰랐네. 그림이 상상이 돼요. 네. 그 현덕 선생님의 이 책에서 묘사되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아버지죠. 아들한테 막 모질게 말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 이런. 이 책은 그래도 이제 뒤늦게나마 얘가 바우가 아빠가 자기를 대신해서 막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막 나비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막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걸로 끝나요. 이게 다행히 이제 이렇게 바오가 아빠 마음을 알게 돼서 다행이지 모르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옛날 가부장적 유교 문화 안에서 우리 부모가 아이들 향해서 하는 말들 마음과 다르게 막 나오는 표현들이 자칫하면 아까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말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세라의 편지를 왜 읽었는가 하면 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세라의 아버지는 척 형제님은 미국 사람인데 정말 젠틀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항상 편지를 써서 전하고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버지하고
젠트 미국 아버지하고 아주 대비되기도 하고. 근데 마음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저도 사실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하고 저런 표현도 하고 또 우리 연구소 꼬마들한테도 제가 욕쟁이로 소문나 있잖아요. 애들한테 막 보로보로보로 막 하고 막. 아래도 누가 상담하러 왔는데 예원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상담하는 아줌마 옆에 서가지고 계속 입을 막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모기 이모가 상담하고 있는데 그 학부모하고 그래 모기 이모가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있잖아요. 할 말 뭔데 빨리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상두쌤이 욕을 잘하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런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연구소 아이들한테도 저도 가능하면 상처를 안 주고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 우리 아들한테는 잘 돼. 근데 연구소 아이들한테는 이거 옛날 우리 이 바오 아버지처럼 저도 이런 식으로. 근데 다행히 우리 연구소 아이들은 이제 같이 사니까 늘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느끼는 거죠. 저를 놀리고 하지만 뭘 좀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다 어려워하거든.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 하게 된다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면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니 위에 키웠는데. 애는 뭐라 해요?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면 정말 비극이지 비극.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참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야 성공이라 서울대 로스쿨 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그죠?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사는 시간들이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자녀교육 성공이에요. 우리 생각을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도 또 현실인지라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잘 지혜롭게 도와야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두 마리 토끼 잡기 같은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균형, 그죠? 이 균형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새로 사야 되는지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마음으로 자 세이브 더 칠드런 한번 검색해 보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나비를 잡는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실렸으니까 이 사실 길버든의 작가 앨범이라고 해서 이거 아주 소장용 그림책이에요. 아주 뛰어난 화가들을 붙여서 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책들이 이 길버든의 작가 앨범이라는 시리즈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똥이죠. 강아지똥이 포함된 시리즈예요. 여기 보면 유수한 우리나라의 원로 작가들의 그 오래된 그 주옥 같은 작품을 이렇게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그림책으로 만들어요. 이 책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 12시 넘었나? 예, 오늘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